혹시 어렸을 때 네. 봤던 만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떤 거셨어요? 저희가 되게 창피하지만 도라에몽 있잖아요. 도라에몽? 도라에몽 몇 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나이가 좀 더 위 세대 아닌가요, 그거는? 뭐 슬램덩크 같은 것도 보긴 봤는데 많이 보긴 봤어요. 아. 자, 우리 나리가와 아야 기자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죠. 미래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먼저 우리보다 초고령화 사회에 도착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벌어지는 것들을 참고를 하면 그래도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확실히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 일본과 한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일본이 확실히 노인이 많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네, 솔직히 공항 도착하자마자 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 아, 공항에서 일하시는 네네네. 분들부터가 한국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것 같고 근데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년퇴직한 후에도 여러 가지 밖에서 네네. 일을 하는 건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도 많고 막 뭐 몸이 건강한 사이에는 계속 일할 수 있는 게 일본인 것 같고 그런 좋은 점도 있죠. 근데 제가 시부야인가? 주말이 되면 차 없는 거리 해가지고 네. 쫙 통제를 하고 네. 그러면 거기 건널목이요. 차도가 1차선, 2차선에서 왕복 2차선밖에 안 돼요. 되게 좁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건널목이 있는데 네. 거기에 노인분 두 분이 이거를 막 신호를 이렇게 하면서 건네줘요. 네. 사람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한 번 있으면 되는데 두 분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네. 제 친구한테 네. 아니 왜 저렇게 인력을 낭비해 그랬더니 저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런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본, 그러니까 한국보다 확실히 그런 그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네.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그쵸, 것 같은데라는 네, 네. 생각은 하는데, 네. 네, 일본은 확실히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라든가 네. 기업적인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자면 네. 굉장히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네. 있잖아요. 근데 쌀 거예요, 아마. 굉장히 싸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실버 어쩌고 막 그런 그 노인들이 일하는 기회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하는데 되게 시급이 엄청 낮았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랑 만나고 밖에서 뭔가 한다는 것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번 보는 것보다. 그럼 그렇게 뭐 일자리 말고 노인들이 많으니까 느껴지는 차이점 이런 거를 몇 가지만 뽑아주신다면 예.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느껴지는 차이점이라고 할까? 네. 일단 모든 게 그 노인들에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네. 뭐냐면 그 저희 부모님이 49년생인데 49년생은 47, 48, 49년생이 일본에서 난카이 세대라고 해서 네네. 그 제일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네. 인구가 제일 많은 세대거든요.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학생 운동이라던가 안보 투쟁 막 그런 것도 하고 늘 그 사회 중심 세대거든요. 존재감이 있는 세대.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서 신문 만들 때도 그 세대에 맞춰서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거, 그러니까 소비 중심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다른 세대는, 우리 세대는 뭔가 매번 그 주인공이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세대가,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계속 바깥에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가 그 자연스럽게 전년퇴직하면서 뭔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뭐 그런 그 세대 간의 인구 구조상의 변화가 좀 많이 느껴지는데 한국은 좀 인구 구조가 많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곧 있으면 일본처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느껴지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게 해당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50대, 60대예요. 인구가 가장 많은데 정책이나 이런 게 지금 5, 60대 중심으로 맞아요. 가고 있긴 그렇게 해요. 되죠. 그렇게 돼요. 네. 연금 개혁도 그렇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은 특히 일본은 지방선거, 지방에서 선거가 일어나지만 한국은 대통령 선거라는 그렇죠. 전국 단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위해서라도 정책들이 좀 더 이분들한테 맞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표 때문에. 일본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네. 그 때문에.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늘 뭔가 우리한테 초점 맞춰지는 거 없는 느낌? 네.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갈등은 없나요, 그러면? 갈등까지는 아닌데 뭔가 좀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뭐 희망도 없고 해봤자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점점 좀 활력이 빠진다라는 그쵸, 그런 그쵸. 느낌으로. 그래서 일본 사회가 좀 경쟁적인 모습이 많이 좀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 부모님이 젊었을 때는 더 치열하게 살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고도 손장기여서 막 일자리는 많았겠지만 뭔가 경쟁도 심하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막 열심히 한 만큼 뭔가 보람도 있었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진짜 초등학교 때 버블 붕괴를 경험하면서 제가 살았던 시대가 거의 대부분 잃어버린 30년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침체기에 계속 살아가지고 집을 갖고 싶다거나 차를 사고 싶다거나 그런 야망이라던가 그런 걸 갖기 쉽지 않아요. 그냥 안전하게 소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일본이 경제적으로 다시 30년을 벗어나서 가려고 할 때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근데 한국이 이제 우리가 약간 그럴 수도 있어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니까 안 좋은 것만 찾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보고 이렇게 갔으니 그러지 않아야겠다. 이미 간 어떤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본에 그러면 40대, 50대, 60대들은 어쨌든 소득이 은퇴를 한 그 시기가 되면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40대, 50대, 6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 준비라는 걸 따로 하나요? 그럼 뭐 연금 같은 거는 뭐 한국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한국이랑 조금 다르다고 느끼는 거는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일찍 퇴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50대, 그렇죠. 그렇죠. 50대 초반이나 일본은 대부분은 60대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훨씬 더 길게 그 회사 다니는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준비하고 뭐 그런 걸 만나는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걸 그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한국이 IMF라는 어려운 걸 맞아서 그때 IMF 전만 해도 일본처럼 60대까지 그 정년을 보장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IMF 이후부터 정년이 보장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은퇴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40대, 50대 이미 경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쟁이 뒤처지면 은퇴를 당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한국이 나름 빨리 발전할 수 있었다. 일본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경쟁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아서 맞아요. 이렇게 좀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사만 봐도 지금 올드미디어처럼 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위에 그 나이 많은 기자들은 전현퇴직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좀 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목소리는 잘 안 들어지고 그런 답답함 같은 걸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고 보면 아사히 신문처럼 한국에서도 많이 아는 대부분 아는 그런 그 좋은 직장인 거잖아요. 거기서 은퇴까지 가능한 보통은 이제 보장을 해주면 그런 일자리를 박차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게 진짜 여기 보면 어려서부터 프리랜서를 꿈꿔서 그렇다라고 책에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는 없나요? 가끔 제가 퇴사해서 그 아사신문 때만큼 버냐는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못 벌고요. 프리랜서로 그 월급 못 받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사신문에 있으면 좋은 거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제가 입사했을 당시 2008년에는 800만 부 부수였어요. 그래서 일단 크게 나갈 때는 800만 명이 벌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자인 거잖아요. 프리랜서는 그러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프리랜서가 800만을 볼 수 있는 영향력이 있으면 지금 갑부십니다. 완전 갑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민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자유로움을 추구했다 오히려. 그러면 노후 대비는 잘 안 하시고 계시는 그런. 저는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그냥 내일만. 역시 모든 일본 사람이 같은 건 아니다라는 걸 딱 보여주시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차도 크고 뭐 되게 많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그렇죠. 근데 일본 사람들 좀 그 절약해서 사는 성향도 있긴 한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 엄청 돈이 많고 막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침체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전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되게 좀 절약하면서 사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짱구 아빠가 굉장히 서민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으로 치면 일산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고 자가로
그리고 때때로 네.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 짱구네 식구 다 데리고 나가고 그러니까 누릴 건 다 누리고 살지 않냐. 그 서민이라고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일본 사람들의 보통 생활 정도 패턴이 맞나요? 그렇죠. 중산층. 그러니까 중산층, 일본은 중산층이 엄청 두껍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도 엄청 가난한 사람도 많이 없고. 여기 가장 큰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자가, 집이 있다, 없다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 일본도 그런가요? 아니요. 그 아니죠. 네, 네.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부부가 집을 그러니까 안 사고 사는데, 그러니까 월세로 살고 있는데 네. 그런 걸 별로 그 인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옮겨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큰 거는 지진이 있으면 한 번에 집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대출만 남은 걸 많이 받거든요. 집이 없어졌는데 억울하다, 대출, 너무. 네. 그렇게 되기는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월세로 살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왜냐하면 한국의 노후 대책은 주로 부동산이 많아서 네. 건물 하나 사는 게 꿈이고 네. 근데 이게 일본 같으면 건물주가 돼서 탁 했는데 지진 나면 한 번에 나가버리니까 그거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 번 그 버블 붕괴 때 부동산에 관해서는 엄청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같은 거에 되게 조심스러워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의외로 저축, 그냥 은행에 이자도 별로 없는데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일본에 나오는 시니어 비즈니스? 이런 거는 좀 재밌다, 이런 거. 제가 시니어 비즈니스 트렌드라는 그런 책들을 보니까 뭐 성인을 위한 기저귀 사업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시니어 비즈니스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혹시 뭐 기억나는 거나 이런 거 일본에서 본 거 재밌는 거 있었어 하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 많이 그 부분이 뭐 고령화 사회가 된 지 오래니까 그 산업이 되게 발달했고 그리고 저는 그 아사신문 때 치매에 관한 취재를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담당해서. 1년이나? 네네. 근데 그게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오래 살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한국도 가까운 미래에 그걸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가족 구조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2-3명 자식들이 부모님을 보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간호하고 막 그런 것도 근데 그게 한 둘이 되고 한 사람이 되고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 산업이 진짜 돌봄 산업 같은 거 그런 거는 일본 되게 빨리 준비해서 지금 잘 하고 있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제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중앙일보 기자들이 일본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러 가겠다고 해서 제가 통역하는 것 때문에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의외였던 게 뭐냐면 일본도 일단 돌봄 그 인재가 필요한데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은 별로 안 하려고 하고 해외에서 많이 그 일선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20대 초반이거나 되게 젊어요. 그래서 현장 갈 때까지 몰랐는데 가니까 어르신들이 저는 예상했던 거는 그래도 일본 사람 아닌 외국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데 불편해 하겠지 거부감이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 사람이 돌봄 인재는 거의 6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곧 중국이든 한국이든 이 동남아의 인재들을 전 필요로 하고 막 그렇게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로봇 산업 보면 계속 돌봄 쪽으로 많이 로봇이 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본은 그런 로봇이 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나요? 그거는 잘 못 봤어요. 있겠죠, 그래도. 그게 그 혁신적 사례로 나오는 거지 대중적으로 퍼지거나 그런 건 아직 아닐 수 있다. 퍼지고는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치매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거는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게 치매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매한 뭐 이런 거라. 일본은 인지증이라고. 그렇죠. 인지증이라고 그게 사회적 어떤 캠페인으로 바꾼 거라면서요. 맞아요. 그 전까지는 약간 집에서 안 보이게 해야 되는 존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치매 환자가 집에 있다는 거는 알리면 안 되는 것처럼 했었는데 인지증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 뿐인데도 되게 사람들이 좀 많이 얘기하고 그렇게 됐어요. 원래 드라마 같은 게 그 사회를 보는 창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코인에서 돈 잃은 청년들이 나와서 오징어 게임 이런 데도. 네. 근데 요즘 들어 약간 드라마에서도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맞아요.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많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니까 드라마에 네.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진짜 한국에 필요하다고 저는 네. 그 아사시문대 취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모님 돌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잖아요. 시간 네네. 내서 네. 직접.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진짜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되게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자리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그러면 부모님까지 미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되게 진짜 이거는 진짜 프로한테 맡기고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때 손해를 봐도 그 프로를 고용할 돈을 버는데 맞는 거죠. 네네. 네. 그게 훨씬 서로의,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좋고 본인한테도 좋은 거라는 걸 느꼈는데 한국이 훨씬 더 가족이 돌봐야 된다라는 의식이 강하거든요. 일본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아이가 한 사람이거나 막 그렇게 된 경우에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렇구나. 근데 요거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른 질문이 혹시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떤 거셨어요? 저는 갑자기 창피하지만 도라에몽 있잖아요. 도라에몽 몇 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나이가 좀 더 위 세대 아닌가요, 그거는? 뭐 슬램덩크 같은 것도 보긴 봤는데 많이 보긴 봤어요. 그러면 그 한국에서는 도라에몽이 목소리가 찡구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도라에몽 성대모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본도 그래요, 목소리가? 일본도 약간 그래요. 왜 그걸 물어보냐면 시니어 비즈니스 중에 시니어들이 쓸만한 물건에 캐릭터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에몽 지팡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새롭게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제 시니어가 된 거니까. 그런 세대죠. 네, 그런 새로운 시니어 물건들, 굿즈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 들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에 또 일본 분들이 캐릭터를 좋아하고 캐릭터 산업에 앞서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막 그래도 세일러문 정도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엄청 인기 많았죠. 도라에몽은 좀 도라에몽 다 있었거든요 집에. 그래서 엄청 많지 않아요? 많아요. 이야, 그 원피스급으로 많을 텐데 그게. 네네. 진짜 많았어요. 네. 지금 이 책에 보면은 또 한국 사회는 시작과 변화의 힘이 난 느꼈다. 하지만 일본은 지속의 힘이 있다. 근데 사실 이런 초고령 사회로 가면은 시작과 변화보다는 지속의 힘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국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어떠실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디지털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막 다 하고 막 그런 것들이 한국에 엄청 빨리 그렇게 됐잖아요. 일본은 안 그렇다라고 막 약간 비판하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군내에서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코로나 때 전혀 못 하시거든요. 컴퓨터 같은 거 못 하시고 한데 그 뭔가 지원금 받는 거를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창구로 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서 엄마 도와주고 막 그러면서 이게 모든 게 이렇게 편한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못 따라가는 사람들에 맞춰서 변하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었고 대부분은 일본은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리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게 안 변하는 게 더 친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모든 게 그 좋다고 생각해서 빨리빨리 변해가니까 못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고령화가 진행되면 더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본의 좀 느린 문화에서 배울 만한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사회는 지금 50대, 60대에 맞춰져서 계속 온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분들이 청년일 때는 항상 청년의 느낌, 그분들이 지금 장년이 되니까 약간 그 맞아요. 좀 장년의 느낌이 나는데 그분들이 노년이 될 때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곧 그게 오고 그랬을 때는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이 시니어의 초고령화 사회는 굉장히 서로 간에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저희가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가 전개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고할 것도 참고하고 아닐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서로 간의 생각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문화도 다르다 보니까 어느 걸 참고하고 어느 거를 좀 이건 아니다라고 그 접목하기에 다르다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찾는 게 어렵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앞으로 점점 한국 사회에 더 필요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국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중 하나가 병원이거든요. 네. 병원인데 이게 한국은 집안에 너무 좋은 병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비싼데 서울에 다 살려고 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집안에서 막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것도 괜찮은데 병원이 없어서 아플 때 어차피 서울로 가야 되니까 서울 가까이에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진짜 집안에 괜찮은 병원들이 많아요. 분산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집안에서 못하는 건 없거든요. 그냥 거기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국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다 저출산의 이유가 저출산의 이유가 교육비 더 비싸고 그게 다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이 왜 집안에 없냐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의사들이 집안 병원에 안 가려고 한다. 근데 왜냐? 그러면 자식들이 또 서울에서 교육 받아야 된다. 결국은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대학도 병원도 분산돼 있고, 그러면 조금 나이 먹어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또 역시 뇌피셜인데. 한국은 왜 그렇고 일본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한국은 뭐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하는 식으로 다 서울로 보내야 된다. 이런 느낌 때문에 다 인재들은 서울로 보내고 여기에 집중돼 있고 근데 일본은 안 그렇잖아요. 그 지역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봤었는데 요즘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핫스팟인가? 라는 드라마 외계인이 나오는데 UFO 시즌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되게 소소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 현이라고 하죠. 그 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살다 보니 나중엔 그 현 사람들 반은 그 사람이 외계인인 걸 알게 돼요. 그걸 숨기려고 하는데 외계인인 걸 알게 돼요. 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외계인이라는 얘기가 현 밖으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이 지역성이 우리 현의 어떤 그걸 우리가 지킨다라는 느낌을 저는 그걸 보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국과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기도 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코로나 때도 되게 이상한 현상인데 어느 현에 코로나 환자가 없다. 지금까지 0명이다. 한 명도 없다.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걸린 것 같아도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지하는 건 맞지만 걸려도 얘기를 못 하고 내가 이렇게 피해가 될까 봐. 그런 좀 신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건 또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이런 분야, 시니어나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 아야 기자님께서 한국에 많이 소개도 해주시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번역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대로 하기보다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한일 간에 양쪽에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드네요. 앞으로 또 기회 있으면 계속 모셔서 얘기 듣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지극히 사적인 일본이라는 책은 정말 제가 지극히 사적인이라는 수식어가 있어서 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일본은 다양하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 쓰는 사람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일본인이 보일 거고, 그래서 어떤 한 일본인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더 보이는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일본 사람을 만나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아야 기자님을 만나서 즐거웠다. 일본 사람은 다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일본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근데 그 일본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생겨나는 어떤 문화적 충돌이나 생각들, 그런 것들을 또 한국에 전해줄 수 있으니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일본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또 아야 기자님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